돈은 굉장히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남의 돈이 우스워집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남의 돈을 빌려서 차를 사고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월급 3,400을 타도 차를 뽑고 월급 3,400을 타도 매년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런 비정상이 마치 정상으로 10년 넘게 오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런 팍팍한 세상 속에서 또 연말을 맞이해서 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생존 경제를 가져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고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무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를 테스트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을 받을 때 이자 계산을 해봤다. 당연히 이자 계산을 해보셨겠죠. 자, 그런데 원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만약에 원금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경제 개념이 없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 임대료 내고 그리고 인건비 내고 원두 재료비 다 빼고 한 달에 500만 원이 남았다. 자, 여러분들의 소득은 얼마죠? 500만 원이 다 내 걸까요? 자, 이 500만 원 안에는 1억이라고 하는 투자 금액을 갈아 넣기 때문에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원은 3년 안에 투자금 회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한 달에 277만 원씩 36개월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500만 원 안에 280만 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220만 원은 내 돈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를 안 하시고 다른 데를 가서 알바를 하셔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벌죠. 그 카페를 해서 버는 돈은 20만 원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제 생각과 똑같이 생각해 오셨나요? 아니면 그건 몰랐었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우리 직장인 여러분, 내가 월급을 받는다. 자, 이 월급은 과연 누구 것일까요? 본인 것인 건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월급도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치도 계속해서 감가가 되죠. 마치 창업을 해서 1억을 갈아 넣어서 소득 500이 생기는 것처럼 나도 나의 능력과 젊음을 갈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년, 2년, 3년 횟수가 거듭될수록 나의 경제 가치는 감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에 상응하는 저축을 통한 자본을 형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 세 가지가 있었네? 여러분들은 경제 개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내가 까먹고 있었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자, 저축을 일단은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저축할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월급 300, 400을 탄다 그러면 사실 300, 400 안에는 지금 내가 써도 좋다라는 돈도 있지만 사실은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와 같이 쉐어해야 되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사실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2030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기 소득의 40에서 50%는 저축을 해보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40에서 50%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제의 개념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렇구나라고 느낀다면 아무래도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것도 벌써 15년이 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MZ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2008년 이전에는 금리가 보통 시장금리 5, 6%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그 상태로 10년이 넘게 오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올라간 게 좀 생소해요. 원래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오다 보면 돈은 굉장히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에 남의 돈이 우스워집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남의 돈을 빌려서 차를 사고
심지어는 남의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쓰던데 월급 3, 400을 타도 차를 뽑고 월급 3, 400을 타도 매년 해외여행을 갑니다. 자,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다 그래. 예,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이 마치 정상으로 10년 넘게 오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축을 하라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비정상이었던 것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가지 못한다?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생존 특강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먼저 깨닫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사회 초년생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 때는 굉장히 작은 용돈이나 알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그래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뭐 해방감도 있고 나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고 해서 뭐 처음에 돈을 많이 씁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직장인들의 장점이 뭘까요? 언뜻 직장인의 장점이 안 떠오르시죠? 직장인에게 유일한 장점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 세워라 그래도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소득이 낮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들에게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저축은 곧 무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저축에 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아끼고 그 다음에 불리고의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한테 저축 좀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아 맞아 저축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아끼고부터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하라 라고 프레셔를 주면 아 아껴서 저축해야지. 아껴 보니까 어때요? 아낄 게 없다. 안 아껴진다.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자기가 저축을 못하는 거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 저축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껴봤는데 아낄 게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회사 탓이다. 회사가 월급을 너무 조금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로 가면 영원히 저축을 못합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모으고 일단 모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껴지고 그 다음에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말이죠. 일단 모아라. 이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이게 이제 숙제죠.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생존 특강의 시청자분들은 또 소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뭐라고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과연 저축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멘토님, 저는 월급이 2, 300밖에 안 돼서 정말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축을 많이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월급이 500, 600, 700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00, 300일 때 100만 원도 저축을 못하던 분이 대리 과장이 돼서 400, 500을 타면 100만 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저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저축률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가 소득보다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 자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미친 척하고 저축하면 200만 원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사, 대리, 과장, 부장 월급이 500, 600, 700을 탄다. 그분들이 과연 200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입니다. 300만 원일 때 40%, 50%를 저축해서 최소한 150, 200을 하던 사람은 월급이 올라서 500, 600, 700이 돼도 200 내지 250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겠다. 월급이 올라가면 늘리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카카땡 뱅크, 토땡 뱅크 뭐 이런 데 하고 26주 적금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도약 계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청년 희망 적금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액을 설정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설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하다가 내가 부담돼서 중간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큰 금액을 못하고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1년, 2년 후에 만기 금액은 200, 300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그게 목돈으로 마음에 다가오나요? 아니면 딱 가방 사기 좋거나 노트북 받기 좋은 돈으로 기억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축하는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저축하는 척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가 돼야 되지 부자인 척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부자인 척을 하고 있는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저축은 내가 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도전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5년의 1억 만들기죠. 5년의 1억 만들기는 얼마냐? 지금 최근에 정기적금 이자율은 4%를 훌쩍 넘어갔는데 그냥 4%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월 153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딱 1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3만 원을 5년간 모아서 1억을 만들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죠. 내 월급을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153만 원을 저축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32세의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뭐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뭐 굉장히 고급 인력이신가 봐요. 본인이 다니는 기업에서 월급을 한 1,050만 원 정도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월급을 1,050을 타냐. 일단 이거에 한번 놀랐는데 놀라기는 이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알바를 한다라는 거죠. 알바를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래기는 이릅니다. 놀랄 게 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한 달에 적금을 1,200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 정말 괴리감이 너무 크게 든다. 뭐 딴 나라 이야기다. 물론 딴 나라 이야기라고 저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00만 원을 받는 분도 알바를 하네요. 물론 그 알바가 이분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알바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십시오. 과연 250, 300이라고만 이야기하시고 내 월급에 나를 가둬놓으시고 나는 그게 한계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53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멘토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까 월세를 막 50만 원, 60만 원을 내니 이거 어떻게 153을 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53만 원을 5년 동안을 못 모은다면 128을 모으면 어떨까요? 그 128을 모으면 5년 안에 1억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대신에 내년에 딱 10%만 더 하는 겁니다. 내년에 혹시 월급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임금 인상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했다면 이제 4년 남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걸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8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딱 12만 8천 원짜리 하나만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딱 12만 8천 원짜리 하나만 더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도 5년 후에 1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153년을 처음부터 그냥 딱 넣고 5년을 가서 1억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늘리는 방법 어떤 거가 나을지 한번 선택하십시오.